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에서는 서울 특집 다큐를 긴급 편성했습니다. 미국 CNN은 한국을 미래라고 불렀고, 프랑스 르몽드는 잠들지 않는 도시라고 했고, 일본 니케이는 앞서가는 한국이라고 썼습니다. 나라도 언어도 다른데 단어가 같았어요. 바로 미래였습니다. 왜 전 세계는 자꾸 한국을 찾고 서울에 주목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러 한국에 온 BBC 기자가 서울에서 진짜로 발견한 건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인을 충격과 감동에 빠뜨린 한국의 진짜 모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이방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88년 영국 BBC는 한국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그런데 36년 뒤 같은 방송사 편집국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왜 우리 시청자들은 자꾸 이 나라를 찾는 걸까? 안녕하세요. 저는 BBC 수석 기자 마커스 웨브입니다. 런던 본사 편집국은 언제나 소란스럽습니다. 전 세계에서 동시에 터지는 사건들, 마감을 쫓는 기자들,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 저는 그 소란 속에서 30년을 버텼어요. 웬만한 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4년 가을 어느 월요일 아침, 편집장 로버트가 회의실 문을 열면서 던진 한마디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마커스, 서울 가봤어? 저는 솔직히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서울이라면 저도 압니다. 한국전쟁 이후 급성장한 도시, 삼성과 현대의 나라, K-팝이 유행하는 곳,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40개국을 취재한 기자로서 아시아 도시 하나쯤은 사흘이면 꿰뚫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고요. 그런데 로버트가 내민 건 말이 아니었어요. 숫자였습니다. 700, 그리고 1800. BBC 공식 사이트에서 사우스 코리아, 즉 한국을 키워드로 검색되는 기사 수였어요. 2015년엔 700건이었는데 2024년엔 1800건으로 늘어 있었습니다. 9년 사이에 2배 반이 된 거예요. 숫자만 보면 단순한 통계입니다. 그런데 로버트가 다음 장을 넘겼을 때 저는 처음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시청자 반응 데이터였습니다. BBC 온라인에서 한국 관련 기사의 평균 체류 시간이 다른 아시아 국가 기사보다 40%가 길었어요. 댓글 수도 달랐고요. 그냥 읽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머물고 반응하고 공유하는 거였습니다. 편집국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에요. 시청자들이 뭔가를 찾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왜 자꾸 이 나라를 찾는지 알아와. 다큐 한 편 만들어. 저는 그날 저녁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BBC만이 아니었거든요. 미국 CNN이 서울 특집을 내보내면서 붙인 제목이 Why Seoul Feels Like the Future. 우리말로 옮기면 왜 서울은 미래처럼 느껴지는가 입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서울을 잠들지 않는 도시, 이미 내일을 꿈꾸는 도시라고 불렀어요.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아예 다큐 제목을 Seoul, A City from the Future 라고 붙였고요. 일본 경제지 니케이는 앞서가는 한국이라는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제목들을 나란히 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매체 성격도 다릅니다. 그런데 단어가 같았어요. 미래, 내일, 앞서가는. 세계 주요 언론이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기자 생활 30년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보통 나라마다 프레임이 다르고 매체마다 각도가 달라요. 그런데 이 나라만큼은 다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1988년이 떠올랐어요. 그해 서울 올림픽 개막식이었습니다. BBC 앵커가 화면 앞에서 한국을 소개하던 장면이 아카이브에 남아있어요.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 어디 있는지 영국 시청자들이 모르니까 일일이 풀어서 설명해야 했거든요. 그게 36년 전 BBC가 한국을 부르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방송사 편집국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왜 우리 시청자들은 자꾸 이 나라를 찾는 걸까?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36년 만에
시청자들이 스스로 찾아보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저는 출장 신청서를 꺼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도 저는 이 다큐가 어떻게 끝날지 대략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빠른 성장, 기술 강국, 문화 수출, 익숙한 아시아 성공 서사. 2달이면 충분히 찍고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요. 40개국을 취재하면서 단 한 번도 예상이 크게 빗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그 자신감을 가방에 함께 챙겼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오만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첫 번째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아무 준비도 안 됐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준비했다는 거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그 짧은 복도에서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이라는 공간은 어느 나라든 비슷한 법이거든요. 연세점, 안내 표지판, 수화물 벨트. 그런데 인천공항은 달랐어요. 넓이가 아니에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것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안내 직원이 먼저 다가왔고 짐이 나오는 시간이 짧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한 번도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런던 히스로 공항을 30년 넘게 드나들었어요. 히스로는 크고 오래됐고 늘 복잡합니다. 인천은 크면서도 조용했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건지 짐을 찾으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본격적인 취재에 앞서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을 다시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 서울에 관한 외신 기사들을 쭉 훑어내려가다가 저는 손을 멈췄어요. CNN, 르몽드, 도이치벨레, 니케이. 나라도 언어도 매체 성격도 다른데 기사 제목에 쓰인 단어들이 묘하게 겹쳤습니다. 미래, 내일, 앞서가는, 잠들지 않는. 런던에서 처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냥 지나쳤어요. 언론이 유행어를 함께 쓰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서울 땅을 밟고 나서 다시 보니 달랐습니다. 이건 유행어가 아니었어요. 취재를 마치고 돌아간 기자들이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매체, 각자의 방식으로 도달한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들을 하나씩 더 꼼꼼히 읽기 시작했어요. CNN 트래블이 2024년 봄에 내보낸 서울 특집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Why Seoul Feels Like the Future? 기사 안에서 기자가 익선동 골목을 걷다가 이런 문장을 남겼어요. 이 골목 안에 600년이 있다. 그리고 그 위에 2030년이 올라가 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600년과 2030년이 한 골목에. 그게 무슨 뜻인지 아직 몸으로는 몰랐지만 뭔가 중요한 말이라는 건 알았어요. 프랑스 르몽드 기자는 겨울 새벽 1시 종로 거리를 걸으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파리는 밤 10시면 셔터가 내려간다. 서울은 새벽 3시에도 사람이 있다. 이 도시는 잠들 줄을 모른다. 독일 도이체벨레는 다큐 제목을 Seoul, A City from the Future 라고 붙였어요. 일본 니케이는 한국에서 배운다. 앞서가는 한국이라는 시리즈를 연재 중이었고요. 저는 잠시 노트북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한 나라를 미래라고 부르는 일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아십니까? 기자 생활 30년 동안 저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었어요. 보통 나라마다 프레임이 다릅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를 기회의 땅이라고 부를 때 유럽은 위험 신호라고 쓰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이 나라만큼은 다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진짜로 멈추게 한 건 따로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에 사이버펑크 서울, 사이버펑크 서울이라는 태그를 검색했더니 외국 사진가들이 올린 서울 야경 사진이 30만 장이 넘게 나왔습니다. 사이버펑크라는 건 1980년대 미국 공상과학 소설과 영화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네온사인이 빼곡하고 빗속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고층 빌딩 사이로 좁은 골목이 뒤엉킨 미래도시. 블레이드 러너 같은 영화가 그린 2040년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사진가들이 그 풍경을 서울에서 찍고 있었어요. 영화 세트장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매일 퇴근하는 거리에서요. 저는 그 사진들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두바이도 미래 도시라는 말을 듣습니다. 싱가포르도 그렇고요. 그런데 두바이의 미래는 돈으로 지은 미래예요. 사막 위에
석유 자본을 부어서 만든 풍경이거든요. 싱가포르는 도시국가 특유의 치밀한 설계로 만든 미래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미래는 뭔가 달랐어요. 30만 장의 사진 속 서울은 설계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수첩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도시는 계획된 게 아니라 살아낸 것처럼 보인다. 그날 밤 저는 매일 취재 일정을 다시 짰어요. 원래 계획은 강남 고층 빌딩, 반도체 공장, 스타트업 허브였습니다. 그 일정이 갑자기 틀린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맞는 답을 찾으려면 맞는 질문부터 해야 하는데 저는 아직 맞는 질문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네온사인과 아파트 불빛과 한강 다리 위를 흐르는 자동차 불빛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30만 명의 외국 사진가들이 카메라를 들이댄 그 풍경이었어요. 저는 커튼을 치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취재 첫날 일정은 계획대로였습니다. 오전에 강남 일대를 돌았고 오후엔 판교 스타트업 단지를 찍었어요. 숫자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빌딩은 높았고 도로는 넓었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묘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뭔가를 찍었는데 뭘 찍었는지 모르는 느낌이랄까요? 화면은 가득 찼는데 이야기가 없었어요. 통역을 맡은 지수가 물었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면 잠깐 돌아서 가도 될까요? 멀지 않아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곤하기도 했고 솔직히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차가 좁은 골목 어귀에 멈췄어요. 익선동이라고 지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카메라 가방을 메고 골목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10걸음도 채 걷지 않아서 멈췄습니다. 처마가 낮은 한옥이 골목을 따라 이어져 있었어요. 기와 지붕, 좁은 마당, 나무 기둥,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옥들 사이사이에 카페가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에스프레소 머신이 보이고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한옥 처마 아래에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간판이 붙어 있었고 좁은 마당엔 젊은이들이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에도 오래된 골목이 있어요. 코번트 가든이나 노팅힐 같은 곳이죠. 그런데 런던의 오래된 골목은 보존된 겁니다. 관리되고 정비되고 관광 상품으로 포장된 거예요. 익선동은 달랐어요. 이건 보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거였어요. 600년 된 한옥 구조 안에서 2025년의 일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특별히 연출한 것도 아니고 누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도 아닌데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한 골목 안에서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다가 내렸습니다. 뭘 찍어야 할지 몰랐어요. 지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 골목이 원래는 거의 폐허였대요. 10년 전만 해도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면서 이렇게 됐어요. 한옥을 부수지 않고 그 안에서 뭔가를 시작한 거죠. 부수지 않고.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유럽의 도시 재생 방식은 보통 두 가지예요. 오래된 것을 철저히 보존하거나 아니면 새 것으로 완전히 교체하거나 그 중간이 잘 없거든요. 그런데 이 골목은 그 중간을 택했습니다. 오래된 뼈대 위에 새로운 살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600년짜리 처마와 2025년짜리 에스프레소 머신이 같은 공간에 있는데 둘 다 자연스러웠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더 들어갔어요. 어떤 한옥은 작은 책방이 됐고 어떤 곳은 공예품 가게가 됐습니다. 골목 끝쪽에는 막걸리를 파는 작은 술집이 있었는데 문 앞에 손으로 쓴 메뉴판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 메뉴판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글자는 읽지 못했지만 그 손글씨가 뭔가를 말하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저는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골목이 서울에 많아요? 지수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많죠. 근데 다 달라요. 익선동은 이렇고 다른 동네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있고 서울은 골목마다 다른 시간대가 있는 것 같아요. 골목마다 다른 시간대. 저는 수첩에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그 30만 장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외국 사진가들이 사이버펑크 서울이라는 태그를 달고 올린 야경 사진들. 저는 그 사진들이 왜 서울에서 찍혔는지
런던에서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골목에 서 있으니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사이버펑크라는 장르가 그리는 미래 도시의 핵심은 첨단 기술이 아니에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뒤엉켜 있는 풍경입니다. 맑은 골목 위로 네온 사인이 빛나고 허름한 건물 옆에 홀로그램 광고판이 붙어 있는 그 혼재감이거든요. 그게 블레이드 러너가 그린 미래였어요. 그런데 외국 사진가들은 영화 세트장이 아니라 서울에서 그 풍경을 찾아냈습니다. 왜냐면 서울엔 그게 실제로 있으니까요. 600년도엔 골목과 2025년의 카페가 아무렇지도 않게 붙어 있으니까요. 저는 골목 어귀에 다시 서서 왔던 길을 돌아봤어요. 오전에 찍은 강남 빌딩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높고 반짝이고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많은 도시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두바이에도, 상하이에도, 싱가포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목은 서울에만 있었어요. 600년짜리 한옥과 2025년짜리 에스프레소 머신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한 공간에 있는 이 풍경은 제가 40개국을 다니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다시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옆에서 물었어요. 뭘 찍으려고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몰라요. 그냥 일단 찍어둬야 할 것 같아서요. 그게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무엇을 찍는지는 몰랐지만 이 골목이 오늘 제 취재 계획 중에서 유일하게 진짜인 것 같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숙소에서 오전 취재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익선동 골목에서 찍은 장면들이었어요. 화면 속 풍경은 분명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했어요. 골목의 생김새는 담겼는데 골목의 온도가 담기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포착하지 못한 무언가가 그 골목에 있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어서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녁에 어디 가볼 만한 데 있냐고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광장시장, 야시장 어때요? 늦게까지 하거든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낮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났습니다. 기름 냄새, 사람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흘러오는 음악 소리. 형광등 불빛 아래 좌판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통로마다 사람들이 빼곡했어요. 외국인 관광객도 있었고 퇴근길에 들른 듯한 직장인도 있었고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도 있었습니다. 이 시장이 어느 한 세대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지수가 한 좌판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에요. 번철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빈대떡이었습니다. 반죽을 떠서 번철에 올리고 뒤집고 건져내는 동작이 쉴 새 없이 이어졌어요. 주변에 손님들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그 시선들에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번철만 보고 계셨어요. 지수가 귀뜸해줬습니다. 이 자리에서 40년 넘게 하셨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할머니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크고 단단한 손이었어요. 손등에 굵은 핏줄이 올라와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두꺼웠습니다. 번철이 반죽을 뒤집는 동작이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러웠어요. 수천 번, 어쩌면 수만 번을 반복한 동작이었습니다. 40년.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한번 굴려봤어요. 제가 BBC에 입사한 것도 약 30년 전입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취재 장소를 바꾸고 부서를 옮기고 담당 지역을 바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40년 동안 같은 자리, 같은 번철 앞에 계셨습니다. 서울이 바뀌는 동안, 한국이 바뀌는 동안 이 자리만큼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자리에 앉아 빈대떡을 시켰습니다. 할머니가 접시를 내미셨어요. 그런데 잠시 후 막걸리 한 잔을 슬며시 옆에 두시는 겁니다. 저는 얼마냐고 물으려고 손을 들었어요. 할머니가 먼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말은 못 알아들었지만 뜻은 알았어요. 지수가 작게 통역해줬습니다. 추운데 한 잔 마시고 가래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멈췄어요. 런던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취재로 40개국을 다녔고요. 식당에서, 시장에서, 골목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온도의 친절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친절이 아니에요. 이유를 묻지 않는 친절이었어요. 퇴근길 손님이든 관광객이든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이든
그냥 추우면 한 잔 건네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막걸리를 마셨어요. 차가우면서도 달큰하고 묵직했습니다. 런던에서 마셔본 적 없는 맛이었어요. 빈대떡을 한 조각 떼어 입에 넣으면서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다시 번철 앞으로 시선을 돌리셨어요. 다음 손님, 반죽을 올리고 계셨습니다. 저를 특별히 대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늘 하시던 대로 하신 겁니다. 그게 더 마음에 걸렸어요. 특별히 대했다면 오히려 덜 무거웠을 거예요. 그냥 늘 하시던 대로 하신 거라는 게 이 할머니에게 이 친절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게 저는 그게 어디서 오는 건지 생각했습니다. 시장 안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옆 좌판에서는 아주머니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순대를 써는 아저씨가 있었고 조금 더 안쪽에는 육회골목 불빛이 붉게 켜져 있었어요. 통로를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이 시장이 100년이 넘었다는 게 갑자기 다른 무게로 다가왔어요. 건물이 100년 된 게 아니에요. 이 골목의 온도가 100년 된 거였습니다. 저는 오전에 찍은 강남 빌딩 영상을 다시 떠올렸어요. 높고 반짝이고 인상적인 그 풍경. 그런데 그 빌딩들이 올라가는 동안 이 할머니는 이 자리에서 매일 번철을 달구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그 빌딩들과 이 번철이 연결돼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려한 풍경 뒤에 이런 손들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고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저는 할머니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살짝 웃으셨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장을 나오면서 저는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도시의 온도는 이런 손들이 만들고 있다. 지수가 옆에서 물었어요. 어땠어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취재 중에 제일 중요한 걸 봤어요. 카메라 없이요. 다음날 오후 일정은 한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가 크지 않았어요. 강은 강이니까요. 런던에도 템스강이 있고 파리에도 센강이 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를 가르는 강이 특별할 게 뭐가 있겠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차에 올랐어요. 한강 둔치에 내려서 저는 처음 몇 분간 그냥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어야 하는데 들지 못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어떻게 프레임에 담아야 할지 몰랐거든요. 강이 넓다는 게 아니었어요. 강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돗자리를 펼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치킨 상자를 열고 있었고 어머니가 아이 손을 닦아주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자전거를 세워두고 강을 바라보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기타를 치는 청년이 있었고 이어폰을 끼고 책을 읽는 여자가 있었어요. 배달 오토바이가 둔치 입구에서 치킨 박스를 건네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강변에 앉아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는 게 저는 처음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지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한강은 그냥 공원이에요. 소풍 오는 곳이기도 하고 퇴근하고 혼자 바람 쐬러 오는 곳이기도 하고요. 저는 템스강을 떠올렸어요. 런던 시민들이 템스강에서 뭘 합니까? 관광객들이 다리 위에서 사진을 찍고 유람선이 오가고 강변 레스토랑에서 비싼 밥을 먹습니다. 템스강은 아름답고 역사적이에요. 그런데 런던 시민들의 일상이 거기 있지는 않습니다. 템스강은 배경이에요. 한강은 달랐어요. 여기선 강이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일선이 강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템스강은 관광지다. 한강은 거실이다. 지수가 노들섬에 가보자고 했어요. 한강 위에 있는 작은 섬이라고 했습니다. 다리를 건너 섬 안으로 들어갔어요. 잔디밭이 있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가 있었고 작은 책방이 있었고 공연장이 있었어요. 저는 그 섬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수가 말했어요. 이 섬이 5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비어 있었대요. 방치된 공간이었다가 시민 문화 공간으로 바뀐 거예요. 5년. 저는 그 속도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런던에서 낡은 공간 하나를 문화 공간으로 바꾸려면 수십 년이 걸려요. 위원회가 생기고 용역이 발주되고 예산 심의가 반복되고 민원이 쌓이고 그렇게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공사 중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섬은 5년 만에
시민들이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 공간이 됐어요. 강 위에 떠 있는 섬에서요. 잔디밭 한편에 앉아서 저는 강 건너를 바라봤습니다. 저편으로 서울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앞으로 한강이 넓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풍경보다 제 눈을 잡아끈 건 따로 있었어요. 잔디밭 위에 앉아 강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자세로, 저마다 다른 표정으로 같은 강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지수가 말했습니다. 작년에 일본 관광객이 한국에 720만 명 왔대요. 10년 전엔 230만 명이었는데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면서 잠깐 다른 생각을 했어요. 취재 준비를 하면서 봤던 자료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가 하루에 약 30편씩 뜬다고요. 도쿄에서 후쿠오카 가는 국내선보다 많은 편수였어요. 일본 직장인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돈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후쿠오카 가는 것보다 서울 오는 게 더 빠르다고요. 저는 그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걸 한강 둔치에 서서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일본이 한국을 보는 시선이 한 세대 만에 얼마나 달라졌는지 저는 런던에서 자료를 볼 때는 숫자로만 이해했습니다. 숍엔 20만 명, 30편 이런 숫자들이요. 그런데 이 강변에 앉아서 서울의 풍경을 보고 있으니 그 숫자들이 다르게 읽혔어요. 사람들이 여기 오고 싶은 이유가 뭔지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지수가 강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여기 자주 데려오셨거든요. 그땐 지금처럼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았는데도 사람이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한강은 뭔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냥 강인데 오면 마음이 좀 풀린다고들 하거든요. 그냥 강인데 오면 마음이 풀린다. 저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도시 인프라를 취재하러 왔다가 전혀 다른 걸 듣고 있었어요. 강이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공간이 됐다는 것. 그게 설계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라는 것.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생각했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한강 위로 노을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강물이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다리 위 차들이 빨갛게 흘러갔습니다. 노들섬 잔디밭에 앉은 사람들이 일제히 강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다들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카메라를 내리고 그냥 바라봤어요. 런던에서 30년 넘게 기자로 살면서 저는 늘 카메라 뒤에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찍는 사람이었지 그냥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강 노들섬 잔디밭에서 저는 처음으로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한강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을 다시 훑기 시작했어요. 익선동 골목, 광장시장 할머니, 한강 노들섬. 사흘 동안 제가 카메라에 담은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는데 뭔가 연결고리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은 있는데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는 느낌이랄까요? 자료 더미를 뒤지다가 저는 일본 니케이 기사 묶음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취재 준비를 하면서 모아뒀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런던에서 훑어볼 때와 지금 서울에서 읽을 때가 달랐습니다. 같은 글자인데 무게가 달랐어요. 니케이는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일간지입니다. 1876년에 창간됐으니 150년이 다 돼가는 신문이에요. 일본 재계와 금융계가 아침마다 펼쳐보는 신문이거든요. 그 니케이가 1980년대에 한국을 어떻게 불렀는지 아십니까? 기술 추격국, 그리고 조립 가공기지. 기술 추격국이라는 건 일본 기술을 뒤에서 쫓아오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조립 가공기지는 일본에서 만든 부품을 받아서 조립만 하는 곳이라는 뜻이고요. 일본 산업계가 한국을 부를 때 쓰던 정해진 단어들이었습니다. 그 시절 일본이 한국을 동등한 상대로 보지 않았다는 게 단어 하나에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2024년과 2025년 사이에 나온 니케이 기사 제목들을 나란히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 배운다. 한국 모델. 앞서가는 한국. 같은 신문이었어요. 같은 나라를 다루는데 단어가 정반대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뒤따르는 나라에서 앞서가는 나라로. 한 세대만에요. 저는 기사들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니케이가 한국 관련 기사를 얼마나 자주 내보내는지
수치를 찾아봤습니다. 2010년에 한국 관련 기사가 연간 약 5천 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약 1만 5천 건으로 늘어 있었어요. 14년 사이에 3배가 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 직장인이 아침에 니케이를 펼치면 하루에 한국 기사가 40건씩 나온다는 뜻이에요. 경제지 한부의 한나라 기사가 매일 40건씩 실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를 진짜로 멈추게 한 건 니케이가 아니었어요. 아사히 신문이었습니다. 1879년에 창간된 145년이 넘은 일본 대표 이간지예요. 그 아사히가 2024년 가을에 한국 사회 시리즈를 연재했는데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한국의 오늘, 일본의 내일. 저는 그 제목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샵 45년 된 일본 신문이 옆 나라의 지금 모습을 자국의 내일이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때 한국을 조립가공 기지라고 불렀던 나라의 신문이 지금은 그 나라를 보면서 우리 미래가 저기 있다고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각이었는데도 지수가 받았어요. 지수 씨, 일본이 한국을 이렇게 보는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지수가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일본 거라면 다 좋은 거라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일제 가전제품, 일본 만화, 일본 패션.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바뀐 것 같아요. 정확히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역전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려면 그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무언가가 쌓여야 해요. 저는 그 무언가가 뭔지 찾고 싶었습니다. 자료를 더 뒤졌어요. 일본 관광객 통계가 나왔습니다. 2014년에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이 약 230만 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약 720만 명으로 늘어 있었어요. 10년 사이에 3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가 하루 30편씩 뜬다는 것도 다시 확인했어요. 일본 국내선보다 많은 편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여성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2024년에 서울 특집을 낸 잡지였는데 표지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도쿄보다 먼저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저는 그 표지를 한참 바라봤어요. 1990년대에 한국 잡지들이 도쿄 패션 특집을 냈다는 걸 자료에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한국에서 도쿄는 따라가야 할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같은 구도가 거꾸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일본 잡지가 자기 수도보다 옆 나라 수도를 앞서 있다고 표지에 받고 있었어요.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추격하던 나라가 앞서가는 나라가 됐다. 그런데 정작 그 나라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다. 마지막 문장은 지수 때문에 쓴 거였어요. 제가 이 자료들을 보여줬을 때 지수의 반응이 담담했거든요. 놀라는 기색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지수가 잠깐 웃더니 말했어요. 저는 그냥 이게 일상이라서요.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마커스 씨가 그렇게 보니까 저도 새삼 이상하네요. 그냥 이게 일상이라서. 저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이 나라의 진짜 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으면서 그냥 매일 하던 대로 하는 것. 그 평범한 하루들이 쌓여서 일본 신문이 앞서가는 한국이라고 쓰게 된 게 아닐까 하고요. 노트북을 덮으면서 저는 매일 일정을 생각했습니다. 지수가 소개해주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수의 외할머니였습니다. 부산 출신으로 전쟁을 몸으로 통과한 세대라고 했어요. 그 손이 어떤 시간을 지나온 손인지 저는 내일 직접 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부산행 기차를 탄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지수가 창가 자리를 권했어요. 한국 기차에서 창밖 풍경이 볼만하다고 했거든요. 저는 별 기대 없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서울을 벗어나면서 창밖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가 끝나고 논이 나왔고 논이 끝나면 야트막한 산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은 도시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2시간 반 동안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이 나라의 크기를 가늠해 봤습니다. 부산에 내리자 지수가 앞장섰어요. 외할머니가 사시는 동네는 삼복도로 쪽이라고 했습니다.
산 중턱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은 동네였어요. 좁은 골목을 올라가면서 저는 숨이 찼습니다. 지수는 어릴 때부터 다니던 길이라 익숙한 듯 앞서 걸었어요. 할머니는 골목 끝 작은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82이라고 지수가 귀뜸해졌어요. 허리가 조금 굽으셨지만 눈빛이 또렷하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자고 손짓하셨습니다. 좁은 거실에 자리를 잡았어요. 할머니가 직접 차를 내오셨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세팅하면서 지수에게 말했어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형식적인 인터뷰 아니어도 되니까요. 지수가 할머니께 통역했고 할머니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지수가 통역해줬습니다. 전쟁 끝나고 부산에 내려왔을 때가 12살이었대요. 고향은 황해도인데 내려오다가 가족이 흩어졌고 결국 혼자 부산까지 왔다고 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계산을 해봤어요. 1953년이면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맺어진 해입니다. 그때 12살이었다면 지금 82이 맞아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카메라가 돌아가도록 뒀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지수가 통역했습니다. 부산 와서 판자촌에서 살았대요. 지금 이 동네 바로 이쪽이었다고 하세요. 그때는 판자로 지은 집이었는데 비 오면 새고 겨울엔 바람이 들어왔다고요. 저는 창밖을 잠깐 봤어요. 지금 이 골목 위로 올라가면 부산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풍경은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이 할머니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생각하니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내려다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지수가 통역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당 소득이 67달러였대요. 1년에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냥 굶지 않는 게 목표였다고 하시네요. 67달러. 저는 그 숫자를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지금 영국 1인당 소득이 약 4만 달러예요. 한국은 약 3만 3천 달러고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12살이던 그 해, 한국의 1인당 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숫자로는 알고 있었어요. 런던에서 자료를 볼 때 봤거든요. 그런데 그 67달러를 살아낸 사람 앞에 앉아서 들으니 달랐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건 이 할머니의 12살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번엔 자식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수가 통역했습니다. 애들 셋을 키웠는데 셋 다 대학을 보냈대요. 그게 제일 자랑스러우시다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고 밤에 들어와서 또 부업을 했다고 하시네요. 애들한테는 절대 티 안 냈다고요. 저는 잠깐 광장시장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40년째 같은 자리에서 번철을 달구던 그 손. 그 손과 지금 이 할머니의 손이 겹쳐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잠깐 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도 따라서 창밖을 봤어요. 부산 앞바다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지금 세상이 꿈 같다고요. 그 시절엔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요. 꿈 같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67달러에서 3만 3천 달러까지 판자촌에서 세계가 미래라고 부르는 도시까지 그 거리를 이 할머니 한 분의 생애가 통과해 왔습니다. 그것도 자식들한테 티 한 번 안 내면서요. 저는 그날 밤 런던 편집장 로버트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다큐 방향을 바꾸겠다고요. 기술과 인프라 중심으로 편집하라는 지시를 따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찍고 싶은 건 강남 빌딩이 아니라고요. 광장시장 할머니의 손, 한강, 노들섬 잔디밭 위의 가족대, 그리고 오늘 이 할머니의 목소리라고 썼어요. 로버트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마커스, 시청자들은 스펙터클을 원해. 빌딩이란 기술 없이는 편성이 어려워. 저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어요. 로버트, 나 30년 동안 BBC에서 스펙터클 찍었어. 근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그것보다 더 큰 이야기야. 조금만 믿어줘. 메일을 보내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야경이 펼쳐졌어요. 참복도로를 따라 집들의 불빛이 켜져 있었고 그 아래로 부산 앞바다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요. 6.27달러 시절을 버텨낸 손들이 켜놓은 불빛들이라고요. 그리고 그 불빛들이 지금 세계가 미래라고 부르는 풍경의 바탕이라는 걸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건 서울을 떠난 지 2달 만이었습니다. 히스로 공항에 내리면서 저는 묘한 감각을 느꼈어요. 낯설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도시인데 공항 복도가 낯설었어요. 인천공항에서 2달을 드나들다가 돌아오니 히스로가 달라 보였습니다. 크고 오래됐고 어딘가 복잡했어요. 예전엔 그냥 익숙한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비교가 됐습니다. 택시를 타고 런던 시내로 들어오면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템스강이 보였습니다. 런던 아이가 보였고 빅벤이 보였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강변에 돗자리를 펼친 가족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매달 오토바이가 체크인 박스를 건네는 장면도 없었습니다. 템스강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한강처럼 사람들의 거실은 아니었어요. 편집실에 들어선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로버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제가 보낸 영상 파일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마커스, 솔직히 말할게. 이거 우리가 생각한 것과 많이 달라.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끝까지 봤어? 로버트가 잠깐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봤어. 그래서? 로버트가 테이블 위 파일 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부산 할머니 인터뷰 파일이었어요. 이 장면에서 편집팀 애들이 울었어. 자막 작업하다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가 천천히 말했어요.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게 더 큰 이야기야. 편집은 3주가 걸렸습니다. 저는 편집팀과 함께 매일 편집실에 있었어요. 어떤 장면을 살리고 어떤 장면을 버릴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쌓아갈지.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익선동 골목 장면과 광장시장 할머니 장면 사이에 무엇을 넣을지, 한강 노들섬과 부산 할머니 이야기를 어떻게 연결할지, 저는 그 연결이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억지로 이어붙인 느낌이 나면 안 됐습니다. 나레이션 녹음은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앉아서 대본을 펼쳤습니다. 처음 몇 줄은 무난하게 읽혔어요. 그런데 부산 할머니 장면 나레이션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대본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의 나라가 세계가 미래라고 부르는 나라가 되기까지. 그 시간을 살아낸 사람들이 있었다. 저는 그 문장을 읽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녹음 엔지니어가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깐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었어요. 이번엔 끝까지 읽었습니다. 다큐의 마지막 나레이션은 제가 서울에서 수첩에 적었던 문장이었어요. 서울은 미래에서 온 것이 아니다. 서울이 살아낸 시간이 세계의 미래가 된 것이다. 다큐가 BBC를 통해 방영된 건 제가 런던으로 돌아온 지 한 달 뒤였습니다. 방영 다음 날 아침, 저는 BBC 온라인 댓글을 열어봤어요.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영국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어떤 댓글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 다큐를 보고 나서 서울행 비행기를 검색했다. 또 어떤 댓글은 이랬어요. 광장시장 할머니 장면에서 멈췄다. 우리 할머니가 생각났다. 그리고 한국어로 달린 댓글도 있었습니다. 지수가 나중에 번역해줬어요. 우리 부모님께 이 다큐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다가 우셨어요. 당신들이 살아온 시간을 외국 기자가 이렇게 봐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읽고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찾으려 했던 게 뭔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미래라는 단어가 왜 서울에 붙는지, BBC 시청자들이 왜 자꾸 이 나라를 찾는지, 그 답을 강남 빌딩에서 찾으려 했고 반도체 공장에서 찾으려 했어요. 그런데 답은 따로 있었습니다. 익선동 골목 어귀에서 600년 된 처마를 올려다보던 순간, 광장시장에서 말없이 막걸리 한 잔을 건네던 할머니의 손, 한강 노들섬 잔디밭에서 카메라를 내리고 그냥 앉아있던 저녁, 그리고 부산 산복도로 작은 집에서 꿈 같다고 말씀하시던 82 할머니의 목소리, 그것들이 답이었어요. 기술은 따라할 수 있습니다. 빌딩은 돈이 있으면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쌓여야만
만들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낯선 이에게 말없이 무언가를 건네는 그 마음. 힘든 시간을 티내지 않고 버텨내는 그 결. 그건 설계할 수 없고 자본으로 살 수 없어요. 런던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번역할 수 없는 단어 하나를 적었어요. 정. 사전에서 찾은 단어가 아닙니다. 광장시장 할머니한테서 받았고 한강 둔치에서 느꼈고 부산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들었어요. 일본 니케이 기자가 한국을 떠나면서 이 단어를 제목으로 썼다는 걸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한국의 정을 가지고 돌아간다고요. 그 기자가 왜 그 단어를 골랐는지 이제 저는 압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렀어요. 서울은 이미 지평선 너머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멀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어쩌면 정이라는 게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리가 생겨도 사라지지 않는 것. 시간이 지나도 온도가 남는 것. 저는 수첩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런던까지는 아직 12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BBC 기자 마커스가 서울에서 찾으려 했던 건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돌아간 건 따뜻한 손 하나였어요. 말없이 막걸리를 건네던 그 손. 67달러 시절을 버텨내던 그 손. 세계가 한국을 미래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 손들에 있었습니다. 그 손들은 다름 아닌 여러분의 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 한 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유방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